2006년 4월 11일 화요일 오전 7시 대전광역시에서는요,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귀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봅니다. 개인 택시를 운영하는 남편은 보통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쯤 집에 들어오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전화도 받지 않았던 겁니다. 불길한 마음에 오전 7시 24분 신고 전화를 하게 됩니다. 네, 정확합니다. 여보세요? 네. 개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들어올 시간이 한 서너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좀 휴대폰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휴대폰 네. 개인 택시 번호를 전달받은 경찰. 그때까지만 해도 큰 사건임을 짐작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짐작은 단 3분 만에 바뀝니다. 오전 7시 27분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 이상한 택시가 있다라는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여보세요? 예, 112 신고센터입니다. 예, 사람이 뒷좌석에요? 손에 막 피가 달떡 묻고, 그 안에 보니까 막 피투성이 돼가지고 사람이 쓰러져 있고, 툭 몰려 있는데요. 트럭을 들이받고 시동은 걸려있고 운전석은 비어있는 상황, 그리고 사람이 뒷좌석에 쓰러져 있는 참 이상한 상황. 차량 번호를 수화기 너머로 듣던 경찰은 3분 전 들었던 같은 차량 번호임을 확인합니다. 비가 오던 날 접촉사고를 낸 상태로 전조등이 켜져 있었던 개인 택시. 사라진 범인, 남겨진 유족들, 그리고 15년이라는 시간 그동안 베일 속에 감춰진 범인의 얼굴. 마지막 승객은 누구였을까요? 토요 사건 팩트,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 미제 사건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IMF 이후 생계 관련 범죄가 급증하며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은 분명 이상한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지나칠 정도로 과한 공격, 둘째로 차량에 있던 현금 약 19만원을 직접 가져가지 않았다는 점. 만약 생계 관련 범죄였다면 공격도 그렇게 과다하게 할 필요도 없고 자신이 원했던 현금을 가지고 도주했으면 됐는데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 사건의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목격자가 존재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오늘 사건의 그날 그 목격자분을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 피해자 56세 김씨에 대한 정보입니다. 주변 인물로부터 일단 경찰은 탐문 수색을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혹시 원한 관계가 아닐까? 아니, 택시 운전 기사님이셨던 분을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게 공격을 했을까라는 게 이상했던 거죠. 과거 되게 잘 나가는 사업을 운영했던 피해자분, 그 이후 사업이 좀 잘 안되고 부도가 나자 택시 회사에 직접 취업해 개인 택시를 운영하시게 되었는데요. 주변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원한 관계가 없다. 주변 사람들과 되게 원만한 관계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불편한 아내를 극진하게 보살피는 남편이었거든요. 해서 처음에 원한 관계를 따질 때도 한 부분밖에 없었습니다. 사업 관련 부도가 있었으니까 채권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체크를 해봤지만 별다른 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통화 목록, 운행 기록 일지, 그 모든 기록을 확인해 보더라도 이 사건의 범인은 비면식범에 의해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즉, 마지막 승객이었다는 것이죠. 승객이었다면 참 이상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지금부터 범인이 남긴 그날의 흔적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택시 내부의 흔적부터 함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피해자가 발견된 건 앞좌석이 아닙니다. 운전을 하시던 분이 뒷좌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죠. 그리고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게 유추가 쉽게 됩니다. 첫째로, 시신을 매우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라는 점. 둘째로,
혈흔이 되게 낭자하게 뿌려져 있었다는 것. 차량의 루프 쪽, 그쪽에도 뭔가 스쳐 지나간 듯한 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넓은 범주의 상처가 쭉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죠. 셋째로 뒷좌석 창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비산혈흔, 즉 흩뿌려진 혈흔들이 발견되었지요. 중간중간에 손 모양 같은 것도 보이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던 것, 당시 뒷좌석에서 엄청나게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다 정도는 당연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 저희는 이 사건의 내용에서 피해자 김 씨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피해자 김 씨의 키는 181cm, 체격이 굉장히 크신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뒷좌석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차량을 트럭과 들이받은 모습으로 발견됐던 것이죠. 차량에 사고가 났고 그 이후에 일이 있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피해자분이 아예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를 냈다라고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첫째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던가, 아니면 무언가 제지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던가.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특징은 그렇게 크게 부딪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살짝 툭. 그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다가 꽝! 이랬다라는 게 아니죠. 그냥 차를 옆에다 빗으니 붙여놨다의 느낌이 제일 강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뒷좌석에 계셨던 걸까요? 시신에 대한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피해 공격 부위가 확인이 됐는데요. 총 28자루의 칼자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 무려 10차례가 얼굴에 집중됐습니다. 근데 얼굴에 집중됐다는 게 부위가 좀 다른데요. 얼굴 상단 부분, 위쪽 부분, 한쪽 부분에 좀 많이 치우쳐 있는 오른쪽 부분이었습니다. 오른쪽 얼굴 부분을 칼로 긁었다라는 거죠. 이런 공격을 왜 했을까 추측을 해보면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공격을 했다. 오른쪽 얼굴이라면 오른손잡이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손잡이라고 판단이 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방어원 중에 있는 팔의 흔적입니다. 왼쪽 발에 관통상이 보이게 됐는데 들어간 부분을 봤을 때는 오른손잡이가 공격한 모습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인은 뒤에 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뒤에 타서 있다가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공격을 했는데 칼로 무차별적인 공격, 찌른 게 아니라 그은 상처들이 강해졌지요. 그런데 왜 피해자는 뒷좌석에서 발견된 걸까요? 그리고 왜 뒷좌석에선 저런 난리가 났던 걸까요? 흔적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 나를 공격한다 라고 느껴지면 차를 세우고 도망간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마도 피해자분은 그 선택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얘를 못 내리게 하자, 차를 옆에다 갖다 붙이고 공격을 하는 대상을 제압하기 위해 뒷좌석으로 이동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뒷좌석에 있는 범인을 제압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라면 아마도 생각보다 왜소했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 흔적들은 하나씩 다 나타납니다. 아마 이 상처는 얼굴의 상처일 가능성, 즉 얼굴 쪽에 있던 상처에서 혈액이 묻으면서 지나간 모습일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도 계속 격렬하게 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씩 엎치락 뒤치락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자창, 즉 찔림과 절창, 배임 상처가 그 외에도 다 보이게 되는데요. 결국 무차별적인 공격에 의해 부검 결과 다발성 자창 및 절창으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마도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피해자분은 마지막까지 의식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인이 도망가고 나서도 말이죠. 뭔가 자신의 핸드폰을 직접 잡고 있었다라는 흔적을 보면 연락을 하려고 하다가 의식을 잃으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 상황에 대한 걸 유추해보면 아마도 범인을 직접 제압하려고 했던 택시기사 피해자님께서 뒷좌석으로 이동하며 엎치락뒤치락을 하다 결국 매우 많은 출혈을 일으켰고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이 내용을 보면 오버킬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28번을 찔렀다라고 얘기했으니 무차별적 공격이었다. 그런데 이건 오버킬 부분하고는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왜냐면 오버킬로 공격했다고 하면 상대방을 죽일 목적으로 한 부분만, 예를 들면 급소 부분이죠. 목, 가슴, 배 이런 복부 부분을 직접적으로 오버킬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공격이란 느낌보단 무차별적인 휘두름의 느낌이 매우 강합니다. 그냥 계속 휘둘렀다라는 생각이죠. 해서 얼굴 부분에도 여러 가지 상처가 났던 이유도 이쪽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피해자가 왜 제압을 하지 못했을까? 힘이 있다면 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전달받은 내용으로 따르면 아마 얼굴 부분에서 큰 상처들이 나기 시작하자 계속적인 혈액이 나왔을 것이고, 아마 시야 부분이 확보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럼 범인은 범행 도구가 어디 있었던 걸까요? 범행 도구도 확인이 됩니다. 쓰러진 피해자의 시신을 들쳤을 때 그 밑에서 칼날이 확인됩니다. 혈액이 모여있는 곳에 그 밑에서 칼날이 부러진 채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손잡이가 없이 있었다라고 하면 유추해 보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일단 범인은 정말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다가 흉기가 깨져서 마침 살인을 했다,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는 걸 확인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분이 핸드폰을 짚는 것까지도 모션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행동이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무차별적인 공격을 했기 때문에 분명 손을 다쳤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은 이 칼날을 확보하고 이 칼이 어떤 종류인지를 찾아봤는데요. 칼은 중국산으로 흔히 쓰이는 과도입니다. 노상에서 파는 그냥 500원, 1000원 정도 하는 일반 칼이었던 것이죠. 그럼 이런 칼을 준비했던 범인, 칼집이 존재했을 것 같은데 칼집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 걸로 봐선 칼집은 갖고 있고 과도를 들고 그냥 공격했다는 겁니다. 범인이 준비한 흉기였죠.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의 흔적이 확인됩니다. 바로 족적입니다. 그런데 이 족적은 발 크기 정도만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찍혀있는 족적 자체가 워낙에 흔한 족적의 모양이라 이 신발 가지고 어떤 신발이다를 유추할 수는 없었죠. 발 사이즈가 250에서 265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만 유추가 되었습니다. 현장의 특징 네 번째, 범인은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도요, 택시 안에 있는 어떠한 현금도 직접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약 택시 강도라면 돈을 가져갔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왜 그랬을까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 모든 내용을 전부 종합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범인의 모습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첫째, 소득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았을 겁니다. 범행 도구도 매우 저렴한 과도에 대한 거였고요. 그리고 족적을 봤을 때도 신발 자체가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은 것. 범인의 소득 수준이 높지 않다라는 것은 아마도 차량을 타고 이동했던 동네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범행 직후 범인은요, 굉장히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공격을 가했을 때 제압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피해자가 뒤로 와서 직접 공격을 했고, 그 안에서 무차별적으로 휘두르고 있다가 마치 사망한 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칼날이 사라지자 그 현장을 유유히 사라졌던 범인. 분명 키가 조금 더 작을 확률이 높습니다. 발 사이즈가 250에서 265라면 말이죠. 왜소했을 범인 자체는 제압하는 게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인은 또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범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바깥으로 나갔을까요? 혈액이 낭자했을 겁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옷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전부 피가 있었을 것이죠. 밖에 나갔을 때 어디서든 목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차피 새벽이었고 인적이 드문 길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 아까 말씀드린 소득 수준이 높지 않다라는 것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사건 발생이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화요일 새벽 시간대에 보통 정상적 출근하는 시간과는 다른 시간대에 움직이는 범인, 그리고 그런 계획을 저질렀다라고 보여지면 아마도 일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무직이거나 완전히 좀 일 자체가 불안정한 사람일 확률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범인에 대한 색깔은 확인이 됩니다.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범인에 대한 흔적을 본 목격자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바로 운행 기록 장치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게 있었죠. 4월 11일 새벽 4시 27분 26초 그리고 4시 27분 42초 4시 27분 42초가 바로 범인이 탄 시간입니다. 범인이 타서 타코메타가 기록이 됐던 시간이죠. 그러면 4시 27분 26초는 무엇이냐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린 겁니다. 내린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이 사이의 시간은 길게 봐야 16초입니다. 16초 만에 사람이 바로 탔다라고 했을 때 가능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결제 수단 자체가 카드 같은 게 아닌 것으로 봤을 땐 현금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가 현금 카드 결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이 바로 탔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범인입니다. 그럼 또 하나 역으로 추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린 장소로부터 이 이동 약 7, 8분 정도가 운행이 됐는데 3.438km의 동선이었지요. 어디서 범인이 탑승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곳, 그리고 사건 관계자분들도 가장 지목하는 군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대전 버스터미널 바로 번화가입니다. 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유흥이 몰려있는, 그리고 번화가로서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장소, 새벽에도 사람이 많아 택시를 바로바로 탈 수 있는 것, 만약 이 장소를 예측을 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어떤 누군가가 번화가에 새벽에 놀러 가거나 아니면 새벽에 약속이 있어 그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4시 27분 26초에 내렸고요. 누군가가 번화가에서 탔습니다. 4시 27분 42초에 말이죠. 차를 타고 그리고 이동을 했던 겁니다. 누군가는 내리는 사람을 보았을 겁니다. 그 사람을 본 사람이 바로 목격자입니다. 물론 자기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아니면 내가 본 사람이 맞을까라는 의심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분의 제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에 타셨다가 내렸을 수도 있고요. 뒤에 있다가 타면서 누군가 타는 걸 마주 봤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당시 경찰은요, 용의 제보에 대해서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요, 약 30건의 제보가 있었다라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결정적인 제보가 바로 세탁소 주인분의 제보가 있었는데요. 대정역 인근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 5km가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아침에 쿵쿵쿵 저 피 묻은 옷이 있는데 이거 혹시 세탁되나요? 라고 얘기하는 젊은 청년이 왔다는 겁니다. 세탁소 주인 입장에선 아니 무슨 피 묻은 옷이지라고 하면서 쭉 살펴봤는데 상체에도 비산흔이라고 하죠. 퍼져있는 혈액 같은 게 묻어있고 어떤 걸 들고 있는 젊은 남자인데 여기가 동네 장사라서 다 아는 사람들의 단골 장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아침 대바람부터 말이죠. 해서 뭔가 느낌이 쎄해서 안 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1시간 정도가 지난 오전 9시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세탁 안 돼요? 라고. 자, 물론 그 사람이 직접 범인이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지요. 뭔가 자신이 어딘가에 다쳐서 혈액이 나와서 그거를 빨기 위해서 왔다. 왜냐면 진짜 범인이라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행동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의심이 가는 사람은 분명 맞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을 본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 남자에 대해선 이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키는 약 170cm 정도, 몸무게는 55에서 60kg 정도는 되게 호리호리한 체격이었다. 그리고 당시에 입었던 옷이 연한 티셔츠 회색 같은 옷, 그리고 아랫도리는 작업복, 약간 국방색이었다라고 기억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간 신발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어떤 구두, 약간 신발 같은 걸 신고 있는 사람. 저희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이게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4월 11일 그날 나는 이렇게 여기 갔었고 그 사람을 본 것 같다라고 할 때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면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됩니다. 물론 이 모든 사람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디선가 피 묻은 사람이 움직이는 걸 봤다라는 제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날의 기록은 어떤 분들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은 벌써 오랜 시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범인은 분명 잡힙니다. 사건 현장에서 한 가지가 발견이 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날이 부러졌습니다. 칼날이 부러졌다는 건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다가 자신도 다쳤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쳤다. 자신들의 혈액이 나왔다. 그리고 그 혈액이 섞였습니다. 해서 고인의 혈액과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혈액이 섞인 게 확인이 됩니다. 즉, 범인의 DNA는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든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범인이 그 이후에 이런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첫 범행, 우발적으로 정말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고 그 이후엔 하지 않거나 혹은 이 사건 이후에 사라져버렸거나 사망했거나 아니면 다른 범죄로 검거됐는데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를 하지 않은 DNA거나 여러 가지의 확률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4월 11일 새벽 4시 대전 번화가 쪽이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뭔가 옷을 입고 있고 피를 흘리는 사람 아니면 4월 11일 이후에 손을 이상하게 다친 사람 아마 오른손이었을 겁니다. 오른손이 이상하게 크게 다쳤던 사람, 붕대를 감고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본 사건의 범인은 분명 언젠가 검거될 겁니다.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말이죠. 저는 토요일사건 팩트의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을 전에 받았을 때는 그런 내용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뒷이야기입니다. 동선에 대한 문제인데 피해자 분께서 제압을 진짜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직접.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강도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공격을 가하려고 하길래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잡거나 이런 식이었겠죠. 신체적으로는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실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내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차를 갖다 붙여버린 건. 시동도 꺼지지 않았어요. 전조등도 꺼지지 않았고요.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였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마 피해자분은 도주하려고 하셨던, 도망치려고 하셨던 거는 진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치명상이라는 게 팍 어딘가에 딱 들어왔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목 부분, 치명 부분을 공격당했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자창, 절창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라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 포인트 그쪽에 하나 있고 당황을 하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결국엔 이제 흉기가 부러졌죠. 부러지고 흉기를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을 어떻게든 도주하려고 해서 현금도 못 챙겼던 것 같고 어떤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 현장만 도주를 한 것 같아서 범인 자체가 그러니까 강도를 준비하려고 했다가 일으킨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강도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사람들의 겉으로 봤을 때 막 계획이고 진짜 킬러 아니냐 뭐냐 뭐 전문가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현장 자체는 굉장히 어설프고 이게 미제 사건으로 빠지게 된 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칼 뭐 그 손잡이라도 남아 있었거나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칼 날만 있었고 막 이래서 다른 흔적에 대해서는 찾기도 되게 어려웠던 것 같고 지문 같은 것도 묻어있지 않았던 거 보면 그 현장 자체에 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강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들어갔다가 의도치 않게 이런 이제 뭐 일이 발생을 하게 돼서 도주를 했던 것 같은데 범인은 진짜 아마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두렵다는 게 뭐냐면 이 사건이 해결이 안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 사실 검거하려면 검거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언제든지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계속 추적을 해서 찾아 나가기 시작을 한다면이에요. 찾아 나가기 시작하고 어떻게든 쪼여가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참 되게 안타깝고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다 그렇죠.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남아있는 그 상황들만 보면은 근데
이 사건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택시기사 사건들이 좀 많아요. 미제 사건으로 분류된 것들도 꽤 있고,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미제 사건으로 많이 분류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면식 관계가 아니라 비면식 관계에서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경우도 너무 많다 보니까 흔적을 찾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이 방송을 하면서 어떤 누군가는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그 택시로 잠깐 스쳤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을 기억하겠느냐, 그러니까 제보가 없는 거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사실 그럴 확률이 매우 높아요. 우리도 택시를 타면서 자기가 택시를 탈 때 내리는 사람을 확인한다라는 건 되게 드물잖아요. 뭔가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게 있지 않은 이상, 이게 뭐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사실 구별하기 어렵죠. 얼굴을 생각하거나 기억을 하려고 하거나라는 문제는. 근데 그런 생각인 거예요. 이게 한참 제보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직접적인 제보든 아니든 되게 조심스러워 하세요. 그러니까 나 그때 피 묻은 사람 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 너무 옛날이라서 참 기억도 안 나고, 아니겠지, 내가 수사에 혼선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생각보다는 당시에 내가 이래서 이걸 기억하고 있다라는 걸로 해서 내용들이 모이면 그 퍼즐 조각들이 여러 개가 모였을 때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확실한 건 범인은 사건 발생을 일으킨 장소에서, 만약이에요, 거기서 대전역 세탁소까지 간 거면 어떻게 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건 발생 장소에 5km가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혈액을 뒤집어 쓴 상태에서 뭐 겉에 잠바를 벗었다고 그게 과연 눈에 안 띄었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는 눈에 띄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장소를 어떻게 갔지? 그래서 그게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만 유출하고 있는 것 뿐이지만, 어찌되었든 5km 정도를 만약에 직접 걸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침 시간에 뭐 출근하는 시간을 만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후미진 대로만 갔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의 눈에 띄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피가 많이 묻었을까? 아니면 어떤 장소에서 혈액을 씻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들은 얘기예요. 저도 이제 형사분에게 들었던 얘기인데, 혈액을 뒤집어 씌운 상태에서 샤워 진짜 무슨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씻는 게 아닌 이상은 이게 얼룩 같은 걸 지우기가 어렵죠. 특히 머리카락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머리카락, 얼굴 이런 데 이렇게 묻었던 것들 있잖아요. 손톱 이런 거. 이게 바로 씻는 게 아니고 좀 시간이 지나서 그거를 그냥 밖에서 물로만 씻으려고 하면 안 지워진대요. 그러니까 잘 지울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날짜가 4월이니까 지금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4월. 지금 시즌의 대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눈에 누군가에 띌 수도 있다. 누군가는 봤는데 그냥 스쳐 지나간 걸 수도 있다라고 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그 근처에 살 확률? 그러니까 분명히 지리감이 있어요. 범인은 이쪽 세상에 대해서 그쪽에 대한 지리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가장 후미진 장소로 이동시키게 했고, 그 안에서 후미진다는 거 확인하고 그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쪽에 대한 지리감은 분명히 있는 건데, 아마도 그 안에서 오래 사는 사람보다는 좀 이렇게 이동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확실히 딱 씻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 바로 근처에 사는 게 아닌 이상. 그래서 세탁소에 있던 사람이 무조건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세탁소 주인분이 당시에는 몽타주 수사가 안 됐었어요. 몽타주 기록도 안 됐었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촬영하면서 뒤에도 붙였지만, 범인의 입장에서 참 우연성이긴 한데 그 옷을 가서 그거를 꼭 다시 빨아야 된다 그러나? 그래서 이 생각을 했었어요. 이건 그냥 뇌피셜이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범인이 맞다면 혹시 그 작업복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버리면 안 되는 거, 태우면 안 되거나 버리면 안 되는 옷인가? 그 회사에서 꼭 입어야 되는 옷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가 약간 작업복 같은 느낌이라고 했으니까, 이 옷은 원래 같으면 태워도 되는데, 없애도 되는 건데, 그 옷 자체는 꼭 다시 달라고 하기가 이상하거나, 아니면 그 옷 자체가 좀 필요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현장 일을 하는 사람의 옷이 아닐까라는 추측이에요. 그냥 이게 완전 뇌피셜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그런 거라도 기억이 난다면은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는 판단할 수 없지만, 네. 뭐 어느 정도 그런 내용으로 그냥 여러분에게 전했던 내용이고요. 뭐 기억을 하다 보면 네, 언젠가는 범인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거는 그냥 저도 그냥 여쭤봤던 내용인데, 세탁소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범인이 아닐 수 있을 확률이 일단 첫 번째, 피 묻은 옷도 되나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뭐 상의에도 약간 피가 튀어 있었다라고 이제 돼 있었는데, 그 들어가 있는 옷이 어떤 옷인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그 갖고 왔던 옷 보질 않았으니까 그 주인분이 그게 못 알아보고, 그리고 그 안에 혈액이 얼마만큼 묻어 있었는지도 알 수는 없어요. 그게 진짜 혈액이 낭자하게 묻어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 어느 정도 묻어 있다. 근데 그런 게 뭐 예를 들자면 자기가 작업을 하다가 다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누군가랑 싸우다가 다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맞아요, 사실 은희님 말씀이 사실 키포인트였던 게, 손을 다쳤다고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못 보신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안 돼요. 그거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제보를 받겠다고 할 때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럼 내가 본 사람이 아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사건 발생 당일 아침 오전 8시, 9시에 대정역 인근에서 그렇게 피 묻은 옷을 갖고 다녔던 사람, 그런 사람이 혹시 아시나요? 라는 거 하나. 그리고 사건 발생 장소 쪽에서 그런 사람을 보셨던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동일인이라고 보는 거는 내가 볼 때도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장담도 못하고 가능성이야 있지만 무조건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격자가 있으면은, 그리고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리고 혹은 내가 어떤 사람하고 대전에서 일을 같이 했는데 뭐 이제 좀 왔다 갔다 좀 뭐라 그러지? 정기적인 일이 아닌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손이 다쳤다. 엄청 손이 다쳐 있었다라는 걸 본 사람. 손이 왜 이렇게 다쳤지? 칼 상처일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게 어떤 상처냐면요. 얘 유추예요. 어떻게 잡았는지에 따라 다를 텐데, 이런데 여기 있죠? 여기가 많이 다쳤을 거예요. 여기랑 혹은 여기. 그러니까 손이 다쳤다라는 게 되게 날카롭게 베었을 거예요. 날카롭게 다친 건데 요런 거거든요. 이런데 요렇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로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공격하거나 이런 식으로 공격해서 그 칼 보시면, 과도 보시면은 그 앞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게 뾰족한데 이렇게 여기 밑에 튀어나와 있는 거. 거기 손이 닿아요. 이렇게 공격을 하면 닿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공격하든 이렇게 공격을 하던 분명히 이제 이런 데 다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닿다 보면 닿이니까. 그리고 그게 깨질 정도면, 칼날이 깨질 정도면 분명히 세게 다쳤을 확률이 있어요. 그 관련이었습니다.